엔데믹일 줄 알았던 코로나19 팬데믹, 제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러나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계속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시절 나이덕 시인이 지은 어떤 부활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스카 대축일인 부활절은 말 그대로 부활과 소생,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의 이미지로 넘쳐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성당이나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쓴 불안한 사람들은 좀처럼 부활을 예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그저 거듭 손을 씻으며 아무 일 없겠지라고 읊조릴 따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후위기 주제와 팬데믹 상황을 연결하여 성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편혜영의 아오이 가든과 재와 빨강을 중심으로 역병의 시대의 그로테스크한 풍경과 비극적 상황을 살피고 듀나의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의 형상화된 프레카리아트의 상상력을 논의하겠습니다. 강영숙의 폴록, 정세랑의 리셋, 윤고은의 해적판을 타고 등 코로나19 시절에 창작된 소설들을 통해 와해되는 인간의 조상에서 지구 전체가 리셋될 수밖에 없다는 극적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후위기 상황에서 병든 지구가 우리에게 건넨 말이 무엇일지 경청해 보기로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우찬재입니다. 먼저 역병의 시대와 인간 바이러스에서 그 편혜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실제로 지구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체험했고 또 끔찍하고 안타까운 풍경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있는 일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을 미리 상상하여 예견적인 이야기 마당을 펼치기도 합니다. 편혜영의 아오이 가든이나 재와 빨강은 코로나19 이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마치 팬데믹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실감 있는 이야기를 미리 열어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편혜영의 첫 소설집 표지작인 아오이 가든은 매우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역병의 시대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도시와 인간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역병이 떠돈 이후 도시는 쓰레기들로 엉망이 되었고 그것들이 썩어가는 냄새로 사람들은 제대로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냄새 풍기는 도시 한가운데 아오이 가든이 있는데 역병이 떠돌자 많은 주민이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으로부터 속절없이 거절당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더욱 인상적으로 읽힌 장면이었는데요. 본문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 대단히 좀 힘든 장면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국은 최초에 아오이 가든에서 병이 퍼지기 시작하던 때에 병원체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했다.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는 풍문만 떠돌았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은 꿈도 못 꿨다. 의사들은 환자와 접촉하려 들지 않았다.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 중 일부가 감염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두 겹으로 마스크를 썼다. 손에는 일회용 위생장갑이나 수술용 고무장갑을 꼈다. 어쨌거나 병에 감염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어쩌면
몇백 년 후에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당국은 병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염률이 높고 치료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병에 걸리면 죽는 일을 기다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나을 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기 중에 떠도는 역병의 기운과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맞서느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예, 사정이 매우 엄중하죠. 이렇게 매우 엄중하기에 주인공은 역병이 돌기 이전의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역병이 시작된 것인지 가물가물하기만 합니다. 아득합니다. 그저 세상은 역병이 맹렬할 때와 잠잠할 때의 두 모습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진술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변혜영이 상상한 역병이 곧 질병 X였을까요?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하기 어렵다는 그 질병 X 말입니다. 역병이 도는 거리에서 나는 악취보다 더한 냄새가 누이에게서 나자 주인공은 그 냄새가 끊임없이 구역질을 일으켜 우리를 마르게 하고 피부를 까맣게 만들며 끝내는 내장을 썩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혜영은 상상력으로 더 가열차게 묵시록으로 치닫습니다. 피로 물든 누이의 가랑이에서 나온 것은 다리가 가늘고 몸통이 큰 개구리였다. 개구리들은 그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눈알이 터지도록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터진 눈알에서 흘린 피로 몸을 물들였다. 태어난 것이 개구리라고 해서 당황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뱃속의 것을 개원했다. 붉은 내장들이 계속 쏟아졌다.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참 끔찍하죠. 이토록 끔찍한 악몽보다 더 끔찍한 상황, 그런 게 잘 있지 않겠죠. 그죠? 이런 끔찍한 상황을 묘출하며 팬데믹을 미리 경계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오이 가든이라는 작품은 생태 환경이 탈났을 때 그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미리 예감해 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묵시록적 증오 앞에서 그 누구라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편 재와 빨강에서 변혜영은 역병의 시대에 대한 서사적 탐문을 더욱 넓고 깊게 나갑니다. 방역업체 약품 개발원인 주인공은 C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쓰레기처럼 생을 폐기당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전락의 과정을 겪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추세로 인해 공항에서 검역을 받는 장면부터 소설은 시작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감염 경로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최초의 발병국을 넘어 집자리에 불이 붙듯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치료약이 개발 단계에 있고 전염력이 높으며 국가 간에 부족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암투가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어도 원활하게 수통되지 않는 C국에 던져진 그는 이틀 만에 풀려나긴 하지만 그가 거주할 곳은 대량의 산업 폐기물과 가정용 쓰레기를 함께 매립한 후 재개발해 만든 제4구였습니다. 쓰레기들이 질비한 거리에서 나는 악취, 아오이 가든보다 더한 악취 속에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지 고민하지만 곧 그런 고민도 한갓 사치에 불과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도덕과 질서와 교양과 친절이 정당한 세계에서 약탈과 노략질과 폭력과 쓰레기가 정당한 세계로 진입했음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국의 창궐하는 전염병으로부터 비위생적인 거리의 쓰레기 더미로부터 감염자가 들끓는 아파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었지만 그럴 수단과 방법이 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길도 막히고 거주할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없어 생면부지 타국 공원 노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수록 그는 자기 주변에는 쓰레기와 병균뿐이라는 것을, 자신을 둘러싼 그런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렇게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병의 시대에 불황자의 처지는 매우 불우했습니다. 본문을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역병의 시대였다. 뭐든 조심해서 나쁠 게 없었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대기 중에 퍼진 바이러스로 전염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불황자에게 전염병은 곧 죽음이었다. 누군가 병에 걸렸다면 누구라도 전염될 수 있었다. 그러니 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공원을 떠나야 했고,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면, 떠날 수 없다면 버려져야 마땅했다. 이렇게 본문에 쓰고 있는데, 공원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연명하다가 쥐들이 득식을 거리는 지하 시궁창으로 더 추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과정은 매우 참혹하기 그지없는데요. 외국인이 전염병을 옮겨왔다는 소문도 있어 모든 나쁜 건 남의 탓을 하는 상황이니까 라는 노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한 역병의 시기에 외국인으로서 잘 모르는 타국에서 불황자로 생존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사람은 더럽고 불결한 세균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정작 해를 가하는 것은 산 사람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인공의 가혹한 전락과 비극적 폐기의 과정도 충격적이지만 마치 10년 후의 코로나19 상황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팬데믹 시절의 풍속을 매우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본문을 더 보시겠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가급적 약속을 잡지 않았고 피치 못해 만나더라도 악수와 명함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마스크를 쓴 채 비즈니스 회의를 진행했고 최초의 인사를 나눴으며 조문을 드렸다. 누구나 양해할 만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면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했다. 감염자가 손을 댔을지도 모르는 버스와 지하철 손잡이를 만질 수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 계단의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곳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언제나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게 될 경우에는 정장을 갖춰 입듯 방역복을 꺼내 입었다. 쓰레기로 가득 찬 거리를 걸어 다니지 않았고 집 앞에 방치된 쓰레기를 건드리지 않았다.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질병을 옮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한 것이었다.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은 잠정적인 병균이었으며 집 앞은 바이러스가 부유하는 더럽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편 아오이 가든에서는 끔찍한 악몽의 상황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상상과 충격적 묘출이 인상적이었다면 장편 재와 빨강에서는 산업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폐기물 관리의 문제, 여러 인공적 실험의 폐해 등
환경재난과 팬데믹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적인 실수의 목록들이 서사의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악몽과도 같은 현상을 극화한 장면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면의 맥락과 원인, 그러니까 아오이 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원인에서 어떤 계기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탐문과 성찰을 통해 우리 시대 생태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징후를 미리 짚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넉넉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듀나의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듀나의 이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은 코로나19 시절 팬데믹 상황을 복합적으로 성찰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인류세의 종말, 그 이후를 불안하게 상상하면서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전복합니다. 멀리서 보면 인류는 바이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작가 노트에서 듀나가 밝히고 있거니와 인간 바이러스 모티프를 통해 감염의 경로에 대한 복합적인 성찰을 수행하면서 의료 환경 인문학적 상상력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세랑의 리셋이라는 작품처럼 인류세의 종말에 관한 구체적 서사는 없지만 지구 행성은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한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더는 살 수 없게 되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하여 바다의 행성에 머물게 된 최후의 인류는 그곳에서 생태적으로 매우 취약한 프레카리아트로 겨우 존재합니다. 여기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불안정이라는 프리케리어스와 프롤레타리아를 합성한 주어입니다. 이 불안정한이라는 프레키리어스와 프롤레타리아를 합성한 이 프레카리아트는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시하는 말인데요. 이 작품에서 대륙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조석 아침 저녁으로 고정되어 낮과 밤만 있는 두 대륙은 생태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낮 대륙은 모래사막이었고 밤 대륙은 얼음 사막이었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두 대륙 사이에 있는 여명지대의 바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륙 어딘가엔 우리가 문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금속 같은 재료가 있겠지만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우리는 3000년 동안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섬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여명지대는 텅 비어 있었다.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프레카리아트들은 이전에 생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역사적 기억을 때때로 소환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기 훨씬 전이었을 지구 조상들의 기억, 그리고 그들이 문명을 구축했을 때 필수 요소의 하나였던 금속의 기억을 되살리며 그것을 탐사하려 하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현재의 생태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구 시절 오랜 조상들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기후변화 때문이었는데요. 지구를 떠나 대륙이 아닌 바다 행성의 군집고래 위에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기후 탓입니다. 날씨 탓입니다. 처음에 군집고래는 영생을 기약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고래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안정적이질 않지만 나름대로 삶의 터전이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고래의 영생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어떤 고래들은 죽어갔다. 개체가 죽는 속도보다 새 개체가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면 고래는
완전히 죽었다. 그 속도가 어떤 선을 넘으면 위기를 느낀 개체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고래는 분해되었고 그와 함께 그 위에 있던 마을은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고래가 그렇게 죽어가자 거기 해바라기 고래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보트 피플이 됩니다. 인근 장미고래에 난민 신청을 해보지만 거부되죠. 잠시 버려진 다른 고래에 올라가 보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여서 다시 바다로 내몰립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없었다. 우리에겐 노도 돛도 없었다. 이렇게 해류에 맡기고 떠돌다간 낮과 밤 어딘가에 쓸려갈 것이고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다. 예, 이런 본문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프레카리아트들의 불안정성은 악화일로를 치닫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건강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남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잠이 들기 전에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들은 우리의 뇌가 감염되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흔한 유령일까? 이런 본문. 그러다가 여기 이제 인물들은 그러다가 가까스로 빙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전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남자 시체와 금속으로 만든 원통 안에 기능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는 기계를 발견합니다. 우리 행성 역사의 시작을 보며 혹시 이 기계들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준 우주선 전체를 이 빙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계가 우리를 지옥 같은 행성에서 구출해 다른 행성으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본문을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내 머리를 스친 그 희망의 크기는 너무나도 거대해 내 뇌와 몸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대부분이 허망하게 끝날 것이며 우리는 곧 붉은 점으로 가득 찬 시체가 되어 끓는 바닷물 속에서 삶아질 것임을 알고 있는데도 그랬다. 이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프레카리아트들이 자신들의 생태 불안전성에 연원이 된 기장체에 대해 보인 반응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희망의 가능성과 기대는 현재의 생태적 불안정성을 더 극적으로 환기하지요. 현존 행성의 상황이 행복한 공간, 안정적인 장소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생태적 안정성과 관련된 결핍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오래된 과거와 안정적일 미래를 욕망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과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도 전경화되는데요. 생태적으로 안정적이었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현재 프레카리아트들이 처한 바다 행성에서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적이고 건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생태 취약성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었다는 점을 이 소설은 심층적으로 웅변합니다. 이 기후변화와 건강, 이런 문제를 극적으로 환기하는 이 소설은 인간의 몸과 인간이 거주하는 땅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감각을 보여줍니다.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에서 프레카리아트들이 거주하던 공간은 군집고래 위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이 오래 거주하던 지구의 땅 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행성의 고래 위가 거주 장소라는 이 배경의 설정이 인간 존재와 그 거주 공간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성취하게 하는
유효한 기제로 작동합니다. 어떤 획일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인간은 종종 거주 공간과 자신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프레카리아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인간과 땅의 네트워크 내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 숙고하게 합니다. 관련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고래병이라고 했다. 전염병이라고 했다. 한 마리의 고래가 죽으면 인근 고래들이 따라 죽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염 경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해류를 타고 감염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먹이가 되는 물고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우리 때문일 수도 있었다. 우리가 별다른 도구 없이 이 행성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지구인과 이 행성의 생명체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곳의 생명체들을 먹을 수 있었고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 행성의 미생물에 감염되었고 이들도 지구의 미생물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큰 일은 없었다. 고래병이 돌아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다른 고래들마저 한 마리씩 죽어가기 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에서 군집고래가 삶의 터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고래처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은 개별적인 많은 고래의 군집적 연합체였습니다. 보통은 구성 요소로서 어떤 고래가 생명을 다하면 다른 고래의 생명이 보충되어 그 군집고래의 영생은 보장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래병이 유행한 이후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고래와 고래 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전염병으로부터 속수무책이 됩니다.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어 고래가 완전히 죽었을 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고래 위로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항구로 상륙하지 못하고 배 안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리와 배제, 철저한 타자화의 대상이 됩니다. 죽은 고래가 된 해바라기 고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장미고래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곧 그가 처한 환경이나 땅의 건강과 매우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오랫동안 에코사이드, 즉 환경 사례를 범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미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쓴 침묵의 봄에서 보고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사례들도 그렇거니와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고 이제 레이첼 카슨은 이 침묵의 봄에서 썼는데요. 해바라기 고래 출신의 프레카리아트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체험한 셈입니다. 이처럼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은 인간의 몸과 땅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얽힌 생명이라는 점,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바다의 고래 위의 존재론과 바이러스 감염론을 통해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바이러스 모티프를 보시겠습니다. 생태 불안정성에 처해 있는 해바라기 고래에서 온 사람들은 거친 해류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꾸준히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동을 드러냅니다. 해류에 맞서 헤엄치며 우리를 보호해 주던 옛 고래가 그리웠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옛 고래에 대한 그리움, 이전 삶의 터전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면서 이어지는 이런 성찰이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뭐냐면 고래에게 우린 전염병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래에게 우린 전염병이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을 본문에서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린 고래와의 공생관계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했지요. 고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고래는 우리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견딜 만한 작은 기생충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그 견딜 만한 기생충이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기 시작했다면 고래들도 여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영리해요. 해류를 읽고 폭풍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환해요. 사라진 고래를 이루는 개체들이 다른 고래의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인간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했다면, 이런 의사의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생관계는 서로의 생명이 조화롭게 지속되고 이제 협력될 수 있는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어떤 축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기생충이 된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지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쇠, 즉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이라는 부제가 있는 이 총균쇠에서 주목한 핵심 인자이기도 했던 것이 곧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그동안 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서 발원된 바이러스가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논의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 듀나는 그 인식의 방향을 바꿉니다.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인간도 바이러스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전복적 인식이 이 텍스트의 어떤 핵심입니다. 인간 바이러스가 그 삶의 터전인 고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이야기는 고래를 죽이는 인류세의 플라스틱 과잉 소비의 알레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바닷가에 죽은 고래가 떠밀려 왔는데, 그 고래의 뱃속에 쌀 포대며 밧줄 등 16개 종류의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가 40kg이나 나왔다는 것. 필리핀의 자연사 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체를 수습한 고래 63마리 가운데 50마리가량이 플라스틱이나 다른 바다 쓰레기를 삼킨 탓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아주 예외적인 뉴스를 없는 상황을 극적으로 환기하기 때문입니다. 듀나의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래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가히 인류세라 불리는 새로운 인공지옥이라 불릴 만한 생태적 불안정성 문제에서 인류의 책임을 극적으로 성찰합니다. 인간 바이러스 모티프를 통해 저간의 인간 중심주의를 전복적으로 반성하고 복합적으로 얽힌 생명 그물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상생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야 아직 끝나지 않으리란 희망의 가능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곡진하게 환기하는 이야기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와해된 인간과 리셋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작품들의 경향을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편혜영이 그린 재난급 생태 환경이 아니더라도 최성각이 환기하고 경계한 생태 파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라면 사람들의 생명 또한 제대로 보증받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강영숙의 소설 폴록 속의 여성 환경 운동가 K 이사는 아무래도 나는 와해된 것 같아,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와해되기 쉬울 터입니다.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강영숙은 장편 부림지구 벙커 X에서 지진으로 파괴되고 오염된 공간 부림지구를 설정하고 오로지 불안과 공포만으로 점철된 삶의 생태를 핍절하게 그렸습니다. 침낭이 딱딱하기도 했지만
벙커의 밤은 늘 고통스러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벙커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아침이 오면 재해로부터 멀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 밤보다 재해에 더 가까워지곤 했다는 본문처럼 불안은 깊어만 가고 재난은 심화되고 좀처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블록의 K 이사의 말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두 부서지기 쉬운 것들에 불과했을까라는 말이 소설 끝까지 시면에서 되풀이 환기되지요. 제 아무리 인공적인 조작을 가해 철옹성 같은 물질 문명을 축성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부서지고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엄혹한 자연의 이치에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소설을 출간하면서 강영숙은 이런 작가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바이러스 같은 물질성의 요소에 의해 우리 삶이 교란되고 있다는 걸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침투하는 이 시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인간도 냉혹한 자연세계의 일부이고 자연의 우발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주의 아주 작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건 분명하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은 늘 있어 왔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만의 감각일까? 미세먼지나 황사보다 눈에 보이는 피해가 더 큰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작가의 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이 작가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어서 더욱 불안합니다. 정세랑이나 윤고은 작가도 그런 느낌을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합니다. 작가 정세랑의 리셋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리셋은 23세기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거대한 지렁이가 인류 문명을 갈아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작가 정세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 봐 두렵다. 지금의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의 폭력을 역겨워하듯이 말이다. 문명이 잘못된 경로를 택하는 상황을 조바심내며 경계하는 것은 SF 작가들의 직업병일지 모르지만 이 비정상적이고 기분 나쁜 풍요는 최악으로 끝날 것만 같다고 말입니다. 인류가 문명의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필연적으로 리셋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을 합니다. 리셋이라는 소설에서 작가 정세랑은 그 증거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행성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책임한 쓰레기만 만들고 있었다. 100억에 가까워진 인구가 과잉 생산, 과잉 소비에 몸을 맡겼으니 멸망은 어차피 멀지 않았었다. 모든 결정은 거대 자본의 방만이 맡긴 채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15분 동안 식사를 하기 위해 4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플라스틱 용기들을 쓰고 매년 5,000마리의 오랑우탄을 죽여가며 팜유로 가짜 초콜릿과 라면을 만들었다. 재활용은 자기 기만이었다. 쓰레기를 나눠서 쌓았을 뿐 실제 재활용률은 형편없었다. 그런 문명에 미래가 있었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것이다. 예, 본문을 같이 보셨는데요. 참으로 일목요연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지렁이가 보복하는 것으로 설정했을까요? 이 소설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렁이는 가장 생태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좋을 지렁이가 살기 어렵게 하는 인류의 반생태적인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멸종이 끝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듯도 한데
인간들은, 인간의 문명은 멋진 지렁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본문의 진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23세기 미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리셋의 메시지는 21세기를 사는 지금 여기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환기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구가 리셋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증거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과잉 소비하는 인류세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셋이라는 소설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 문명이 그 위험의 지구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세의 가속기를 밟고 있는 현재의 삶의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미래소설입니다. 인류세의 구조와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반성과 실천 행동이 요구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필경, 멸망, 멸종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전언이 매섭습니다. 인류세 시대의 종언을 격렬하게 요청하고 난타하는 지렁이의 조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윤고은은 해적판을 타고 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당에서 채송화를 기르고 채송화를 가꾸며 살던 진꽃 초등학교 5학년 최유나의 가족이 겪어내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근무하는 센터에 긴급한 사정으로 어느 날 집 마당에 큰 자루들을 파묻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는 센터에서 실험용으로 구입한 토끼들이 이미 비소 등 중금속 중독 상태라 실험에 쓸 수 없어 폐기해야 하는데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 임시 방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달이 지나자 마당에서 예전과는 다른 조짐들이 일어납니다. 채송화가 죽어가고 지렁이들이 올라옵니다. 마당에서 키운 양파나 채소들도 먹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배롱나무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처음엔 3달만 마당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센터장이 바뀌면서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말할 수 없이 고조되고 더욱이 이웃의 눈초리들 때문에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할, 이전에는 그렇게 가장 행복한 장소였던 집 마당의 발밑에 중금속에 오염된 토끼 사체들이 묻혀 있다는 것, 이런 위태로운 불안 상황이 비단 가상 상황일 수만에 없다는 생각을 작가는 물론 이 소설을 읽는 우리 독자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밑의 흙들에서 그 땅 속에서 울부짖는 지구의 목소리를 우리가 짐짓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실상 얼마나 참혹한 땅의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든 지구의 목소리를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생태학자 최재천 선생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화학 백신뿐만 아니라 행동 백신, 생태 백신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많은 이가 얼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최성각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태운동가 셀러먼의 메시지 또한 다르지 않은데요. 기후 총동원이라는 압력단체를 이끄는 셀러먼이 강조하는 것도 비상모드입니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미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환기한
비상 상황이라는 공유된 감정이 중요합니다. 지구 전체의 문제이고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아픈 지구의 목소리를 전한 문학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인 생태 백신을 예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